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보다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이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상점은 문 닫고 일부 은행 점포도 휴점합니다. 이제 봄철 축제도 시작될 때인데 바가지 요금도 돌아왔습니다. 순대볶음, 순대 6알에 25,000원. 이게 맞는 걸까요? 낙상 마렵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정말 일침 마렵습니다. 아예 아버지로서요.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April 2nd is a liberating day for our country.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and never was. Anybody is treated as fairly or nicely. Is that the tariff announcement will come tomorrow. They will be effective immediately. For decades, our country has been looted, pillaged, raped, and plundered by nations near and far, both friend and foe alike. But we will charge them approximately half of what they are and have been charging us. So the tariffs will be not reciprocal. I could have done that. Our country and its taxpayers have been ripped off for more than 50 years, but it is not going to happen anymor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을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상입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러는 건지, 우리나라 후폭풍은 어느 정도일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시간으로 4월 2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선언을 했습니다. 관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미국을 상대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마디로 좀 뜯어먹었다.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요. 오늘 이 인터뷰에서 저 아까 성명서 읽을 때 한 얘기인데요. 네. 벗겨먹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미국은 점점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고 궁핍해지고 그래서 그런 모든 미국과의 불공정 관행, 무역에 대한 것을 오늘 끝내는 해방의 날이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다라는 거죠. 이 리버레이션이라는 게 우리나라 광복절도 리버레이션 데이를 네,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엄청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런 단어까지 썼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차트를 직접 들고 상호 관세 내용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어요. 먼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10% 관세를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장사를 잘하고 있거나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을 심하게 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 정도를 감안해서 10%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해당 국가가 미국에 얼마의 관세를 매기고 있느냐를 미국이 계산을 했습니다. 네. 계산을 해서 이게 보이는 게 지금 그 차트인 거죠? 예, 차트고요. 왼쪽에 네. 있는 두 번째 줄이 여러분 보시기에 두 번째 줄이 미국을 상대로 얼마나 지금 관세율을 매기고 있는지에 대한 줄이고요. 네. 아까 보니까 한국이 50%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FTA를 통해서 미국의 대다수 그 미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저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계산됐는지 굉장히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계산을 통해서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호혜롭게 우리는 빅브러더니까 25%만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에 매기고 있는 관세의 절반을 매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차트를 쫙 보다 보니까 허드 앤 맥도날드 섬? 이런 섬에도 부과를 했더라고요. 10%. 펭귄만 사는 섬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10%를 일단 다 부과를 하고 한국은 50%를 지금 수입할 때 부과를 하니 그러면 우리는 25%로 해주겠다. 이러면서 25%라는 숫자가 나온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10% 더하기 한국은 15% 더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징벌적인 관세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미국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정도에 따라서 관세율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단 25%로 던지고 그 시점도
9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협상의 여지도 좀 남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영어 두 단어로 카오스 앤 어텐션으로 사실 보고 있거든요. 카오스 앤 어텐션은 뭐냐면 뭔가 한가 큰 걸 빵 터뜨려서 카오스를 만든 다음에 네. 전 세계 국가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본인이 그 주목도를 갖고 가는. 거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 국가들 다 오지? 미국 잘 되지? 이렇게 하는 카오스 앤 어텐션 전략을 쓰고 있다고 일단 보고요. 세게 던지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줄여줄게 아니면 이렇게 내가 좀 주목을 받고 일단 네, 그런 거 씁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랑 멕시코 사이에서 펜타닐 분쟁 때문에 펜타닐 너네 그거 개선 있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 매길 거야라고 했다가 네. 캐나다랑 멕시코가 사실 바이든 때부터 있던 얘기를 또 한 번 하면서 우리가 국경 장벽을 좀 높여줄게라고 하니까 그래 됐어 그럼 너네 관세 유예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얻는 건 사실 별로 없지만 얻는 게 사실은 있죠.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주목도를 높이는 건데 그런 식의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하는 것.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관세도 크게 한번 던져놓고 야 네. 각국이 이거 맞기 싫으면 우리한테 우리 마음을 읽고 패키지 들고 와. 뭐라도 들고 달라 와. 뭐 이런 거군요.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오늘 정부는 모여가지고 그리고 9일까지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랑 미국은 사실 FTA로 인해 가지고 거의 관세는 없잖아요. 한 2% 정도 말고는 관세가 없는 걸로 들었는데 그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도 좀 생각해 볼 이슈인 것 같네요. 두 가지인 건데요.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저는 미국 입장에서 리버레이션 데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한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세계화 태제, 자유무역의 태제에 종말을 고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패키지를 들고 가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각 산업계 관계자를 다 부릅니다. 정부에서 불러서 자 미국이 이런 거 우리가 해줄 거 더 없을까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그 패키지를 정부가 묶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네. 관세라는 것은 아주 큰 정책이죠. 네. 그럼 이거는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인데 정부가 그래서 산업계의 모든 총알들을 다 모은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얻어내는 네.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갔었고요. 통상교섭 본부장도 갔었고요. 그리고 정의선 현대 자동차그룹 회장도 갔었어요. 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는 듯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얼마 전 현대차에서 투자를 막 31조 정도 한다고 맞아요. 했는데 그거 효과 없는 거냐. 근데 생각해보면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현대가 투자를 하면 한국이 투자를 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왜 삼성은 안 하지? 왜 SK는 안 하는 거야?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 하면 이 관세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기업이 한다고 해서 그 국가가 그것을 감안해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네. 국가 대 국가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어쨌든 간에 조금 정치적 리더십이 약한 상황이잖아요. 네. 다 큰 패키지를 전반적으로 묶어서 들고 가서 트럼프를 만나야 될 텐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성공적으로 하진 못했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부분에서 혹은 일본에서 굉장히 억울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일본에서? 관계를 굉장히 잘했다고 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랑 관세율 차이 1% 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우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지금 내일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4월 9일이니까 아직 시간은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의 영향이 얼마나 정말 25%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네. 아니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 네.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 건가요? 얼마 전에 무역협회에서 추산한 게요. 그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하고 네.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하고 전 세계 대상으로 10% 정도 보편 관세를 하면 오늘은 사실은 전 세계 10%보다 좀 더 높은 보편 관세라고 보면 그렇게 10%만 보편 관세를 해도 전 세계 GDP의 전 세계 수출이 한 2% 정도가 빠질 거다. 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한 8% 정도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은 2% 정도 빠지고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후반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만 또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관세를 하면 유럽도 관세를 할 거고요. 보복 네. 관세할 거고 이러다 보면 관세 장벽이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높아지겠군요.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잘 된다면 좀 협상이 잘 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가 될까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만 살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국에 가서 협상을 잘해서 네. 저는 사실 오늘 나온 관세도 중요하지만 몇 달 후에 결국 이것들이 다 과정을 거쳐서
최종 관세가 얼마가 되느냐 협상 끝에 네. 한국이 이러이러한 거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관세 얼마로 깎아줄게. 아마 나라별로 앞으로 이게 들어갈 겁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네. 그러면 최종 관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딴 나라보다 좀 더 낮은 관세, 우리랑 비슷한 체급의 나라들보다 낮은 관세를 맞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네. 더 크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만 수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런 관세 장벽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 저러다 말겠지뿐만이 아니고 네. 트럼프에게도 미국에게도 해가 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날, 트럼프가 인지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도 불안해요. 미국도 인플레 걱정이 이렇게 관세가 심각해지면 미국 자국 내에서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트럼프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관세라는 것이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인 트라이엄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무기인 것 같고요. 정치적인 영광을 가져다 줄 수 네.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이제까지 호구 잡혔다. 앞으로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강을 건너는 이 어려운 과정을 강을 하나 건너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된다. 네. 당분간은 좀 참자.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긴다? 더 나은 포인트로 갈 것이다. 근데 그 중간에 고통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고통이 너무 클 가능성이 큰 거죠. 맞아. 아까 오늘 발표가 난 뒤에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대응책을 내놨다면서요? 스웨덴? 같은 네. 유럽인데도 그 이탈리아 총리 여성분이신데 그분은 네.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스웨덴에서는 바로 협상 들어가겠다. 근데 협상 들어가겠다는 게 되게 힘든 게 네. 이게 상호 관세라는 게 미국이 관세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하는 모든 정책들, 얼마나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지, 환율이 얼마나 건드리는지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한마디로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만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점수가 터무니없게 낮게 나온 거예요. 네. 심판이 누군지 보니까 트럼프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너 트리플 악셀 돌고 떨어질 때 약간 미끄러지더라? 안 미끄러졌거든요. 피겨 스케이팅이랑 같군요. 뭔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 심판의 같은 불공정 같은 느낌. 심판의 눈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각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미국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미국의 마음을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다 가져가는 거는 좀 트럼프는 지금 다 갖고 오라는 거고요. 네. 근데 결국은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것이 협상이라고 한다면 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물가.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가 벌써 심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25%가 부과된다고 하면은 당장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맥주부터 오른다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게 뭐냐면 미국이 3월 12일에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25% 관세했는데 네. 그때 알루미늄과 관련된 용품들도 매기겠다고 했는데 맥주 중에 맥주 수출을 두 캔이군요. 가지로 하잖아요. 네, 병으로도 하고 알루미늄으로 하고. 근데 그 알루미늄 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가격을 매기겠다. 근데 사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최대 맥주 수출국은 멕시코더라고요. 멕시코, 네덜란드, 아일랜드 순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의 맥주를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라서 우리나라 맥주를 걱정할 건 아닐 것 같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관세 장벽이 올라가다 보면 글로벌 물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가뜩이나 지금 2022년부터 한동안 물가가 높아서 우리가 고생했었는데 네. 고금리 고물가로 거의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다시 올라가는 물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잖아요, 물가가. 그리고 조금 올 1분기 들면 조금 낮아졌다 뭐 이러면서 금리도 낮추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금융 정책, 금융 당국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는 다시 그리고 산불 때문에 또 지금 또 걱정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외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 트럼프 정책 거기다가 환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라 수입 물가 자극하는 부분이고요. 네. 국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불 같은 것들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작황 같은 것이 영향을 받을 확률도 크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올해 한 해가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한국은행 기준 1.5%고 심지어 어떤 IB 글로벌 투자은행들에서는 맞아요. 1% 초반 0%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0%대까지 나왔어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물가는 계속해서 조금 올라갈 가능성, 경기는 계속해서 부진할 가능성, 사실 두 가지 안 좋은 콤보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이번에 오늘 관세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소고기 문제를 얘기했어요. 뭔가 소고기 우리 30개월 이상 소고기,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 LMO 감자 이거 수입 너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이건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이틀 전에 미국 그 USTR 무역대표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무역 장벽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미국 내 기업들의 관계자를 모아놓고 야 너네 다른 나라랑 무역할 때 힘든 거 뭐야라고 다 소원을 이렇게 수리하는 과정을 보고서로 나옵니다. 거기에 매년 나오는 게 있어요. 일본이랑 대만 같은 경우는 광우병 때문에 원래 30개월 미만 수입만 하다가 30개월 이상도 하는데 왜 한국은 그 30개월 이상은 이제 안 하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왜 이렇게 너네 유전자 변형에 굉장히 민감하지? 이런 거 하거든요. 결국은 네. 이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로 잡히지 않는 비관세 부분에서 한국이 자꾸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약점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수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할 때 이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패키지인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가지는 이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많기 네.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걸 풀어주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산 네. 전체에 대해서 좀 불신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갖고 잘 설득을 해야죠. 이거 풀어주면 오히려 니네 잘 장사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 정부의 협상력 너무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SNS에 무단으로 올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간호사 A씨는 신생아로 보이는 하나가 자신의 근무복을 붙잡은 사진에 낙상하고 싶다. 신생아를 배에 앉힌 또 다른 사진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 올라오는 중이라거나 아이 얼굴 사진과 함께 몇 시고 지금 잠 좀 자라 라고 적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프레스룸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앵그리 진아, 박진아 아나운서의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프레스룸 대표 훈남 훈녀들과 함께합니다. 이경민 변호사, 박진아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집에 6개월 아기가 있기도 하고요. 워낙에 대문자 F라서 평정심 유지가 조금 힘든 첫 소식이었습니다. 낙상 마렵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네, 낙상 마렵다. 그러니까 낙상시키고 싶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를 떨어뜨리고 싶다. 그 정도로 일이 힘들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멘트 자체가 너무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인데요. 이 사진 한 장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요. 아이를 무릎 위에 두고 찍은 사진인데 분조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무슨 말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의 축약어인데요. 줄임말이군요. 네, 아이가 그 정도로 뭐 싫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약하고 작은 존재인 아이의 얼굴 사진을 두고는 뭐 잠 좀 자라 이런 멘트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이 같은 일은 대구의 한 상급 종합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이런 부적절한 문구를 개인 SNS 계정에 올려서 화제가 된 건데요. 네. 이를 보고 제보글이 온라인상에서 퍼진 상태입니다. 자, 이거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간호사가 이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케어하는 게 힘들어서 낙상, 분조장,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떨어뜨려 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심지어 이야기가 이제 리큐라고 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아기였습니다. 몸도 허약한 상황에 부모님의 심정은 정말 오죽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당 병원이 입장을 좀 내놓고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병원 측에서는 그 간호사에 대해서 이런 책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네. 일단은 인정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유족 측, 이제 피해자 측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지금 이 간호사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좀 학대 행위에 대해서 뭐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네. 이 폐쇄회로 CCTV 그러니까 CCTV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찍혀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줬으면 싶다라는 좀 피해자 측에서는 좀 그렇게 이제 입장을 좀 밝히고 있고 네. 어쨌든 앞으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병원 측에서도 뭐 간호사 개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할지 뭐 고발까지 갈지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간호사 개인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직원의 일탈로 지금 조금 선을 긋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 이게 듣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피해 신생아 가족 측에서 해당 간호사와 또 병원 측을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로 쓸 수 있는 게 사실 뭐 없어요. SNS상에 올라온 그 사진 한 장이 다일 것 같은데
어떤 고소, 처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동학대죄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아동학대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이런 학대를 했을 때도 이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넓게 본다면은 이제 신생아에 대해서 정서적인 아동학대를 한 부분으로 이제 조금 의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증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SNS밖에 없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또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학대할 의도까지는 아니었다. 네. 뭔가 이제 좀 재밌게 할 의도였다. 이렇게 좀 부인할 여지도 있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하려면 간호사실에 다른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신생아를 케어하는 다른 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간호사들이 평소 이 간호사가 어떤 행실이었는지 평판을 좀 들어볼 수 그렇습니다. 평소에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뭐 학대에 가까운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해주면 그것도 유력한 증거로 쓸 수가 있고, 혹시나 다른 여기에 입원했었던 다른 부모님들이 있으면 네. 또 이제 이 간호사의 케어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진술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일이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길 바라보지만요.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 상황과 또 상태를 신경 쓰고 있을 때 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부모님 입장에서 참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대한간호협회에서도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을 느꼈는데요. 예. 정부 의료기관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 윤리 교육과 철저한 조사, 또 환자 보호 의식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가장 연약한 이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네. 책임이 있는 간호사인 만큼 간호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데 더욱더 힘쓰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네, 업계 전반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일단 좀 다행스럽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사실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게요. 면역력이 가장 약한 존재, 약한 미숙아나 중증 이런 신생아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인데 이 신생아를 집중 치료하는 곳이니만큼 해당 간호사의 행동이 정말 부적절했다라는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네. 부모들은 면회할 때마다 눈물 쏟는데 담당 간호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소름이다. 내 아이도 아닌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가뜩이나 아이 낳아서 키우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또 시사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 낳아서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많이 공감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네, 관련해서 저희가 키워드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자, 폭삭 당했수다. 요즘 이 드라마 난리에 변호사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보면서 눈물 펑펑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모두가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배경이 원래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덩달아 꽃놀이 하겠다고 제주도를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다시 축제철이 돌아오면서 같이 돌아온 게 또 길거리 음식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에요. 맞습니다. 지난달 28일에서 30일에 제주시 전농로 왕벚꽃 축제 노점에서 판 음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혹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이 순대거든요. 혹시 유행커 순대 볶음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죠. 이 순대 볶음에 단 6조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대가 딱 6알 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오네요. 지금 25,000원. 맞습니다. 지금 이 순대가 6개 물론 야채가 들어있긴 하지만 네. 이 한 접시에 25,000원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 팔았었던 음식도 바베큐가 있는데 한 접시 안에 담겨 있었던 바베큐도 4만 원에 달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있었던 이 제주시 왕벚꽃 축제 노점에서 판 가격이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일 정도로 바가지 네. 요금이다라면서 공분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제주 관광에 대한 인기, 여론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지사 역시 입을 연 상태인데 가뜩이나 지금 드라마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열기를 좀 이어가려면 재발 방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제주지사가 이런 뭐 인식을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의 물가가 좀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지사가 그 가격을 낮추고 회전율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지자체의 대응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가지 요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먼저 이제 메뉴에 이 사진도 담고,
그리고 실제 모형, 그 음식으로 나갈 모형도 이제 제시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충분히 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제 뭐 신고도 이제 뭐 이런 끼워 팔기라든지 이제 뭐 과한 요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제주뿐만이 아니고 이제 홍대라든지 명동 같은 지역에서도 바가지 금액에 관한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는데 자, 좋은 선례를 보인 축제들도 있고요. 다만 모두가 좀 자성하는 움직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목 맞아서 한몫 챙기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시사철이 대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 자, 이렇게 어딜 가나 요즘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 내일은요, 인파가 너무 몰릴까 봐 걱정입니다. 자, 하루 남았습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드립니다. D-1,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이 이제 11시가 거의 다 됐으니까 딱 24시간 정도 남아있는데요. 자, 경찰은 전국의 최고 단계 경비 태세죠. 가포 비상을 발령한 상태고 일대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지 영상 함께 보시죠. 또 집안이 많고 초등학교는 학생 안전 위험성이 더 커서 오류를 안 나온 학교도 있어요. 임직원 안전을 위해서 선고 당일 최소 필수 인원을 제외한 본사 근무자 전원이 재택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 들어보면 학교도 이미 휴교하고 있고 인근 회사는 뭐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경찰은 차벽과 펜스 등을 세워서 인근에 원래 당초 100m였는데 150m로 그 반경을 확대해서 이른바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안국역 일대 통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 주변은 차벽으로 둘러싸여서 완전한 진공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기존에 100m였던 것을 더 넓혀서 150m까지 통제 구역을 확대했는데요. 현재 안국역 1번, 6번 출구, 수은회관과 운영궁, 현대 개동사옥 등 주변에는 경찰버스와 차벽 트럭 200여 대로 통제가 된 상태입니다. 내일 정문 앞 인도는요. 현재 관련 취재진과 관계자들을 제외하곤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집회 시위도 전면 금지가 되는데요. 현재 정문 앞에 1인 시위 등의 천막들은 모두가 철거가 된 상태고요. 또 돗자리 깔고 버티는 지지자들 또한 모두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뭐 인근이 진공 상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자, 8년 전 탄핵 선고일 이후에 처음으로 캡사이신 사용도 허용이 됐다고 하고요. 지난 1월에 또 재판 중인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있었죠. 네, 당시의 상황이 지금을 위한 거울이 돼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실한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차벽이 싹 다 불법이야. 다 불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법을 지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규모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상황 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단 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입장을 밝히기로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 위협을 가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폭행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일단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현행범 체포를 한다라는 취지는 영장 없이도 바로 그 현장에서 체포를 한다라는 의미이고 그 이후에 구속의 영장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정도로 좀 엄정하게 대처를 해서 앞으로의 사태를 좀 막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경찰이 이렇게 초긴장 상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이 있었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유혈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당시의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어땠을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신속하게 탄핵하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우리는 살아서 끝까지 투쟁하고 싸웠어. 박근혜 대통령님의 누명을 반드시 벗겨드립시다. 이번 헌법재판소는 반역도당이다.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인데 헌법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국가 반역자이다. 이번 선고는 몇 대 몇으로 갈릴지 예상도 분분한데 당시에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이 내려졌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또 찬성하는 사람들 간의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망자가 4명 발생할 정도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근의 가게라든지 점포 이런 거 문 닫지 않았거든요.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엄중하다 보니까 인근 전부 다 올스톱이 내려진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인근 13개 학교는 임시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고 주변에 있는 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창덕궁도 모두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카페와 주유소도 속속 휴업을 결정한 상태고요. 주변에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혼잡과 안전을 우려해서 재택근무를 권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가게가 이렇게 쉬면요. 참 사람 심리가 누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좀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데 아무도 없다 보니까 가게 창문 부순다든지 집기 시설물 파손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처벌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괴죄가 적용이 되는데 근데 단체로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특수 손괴죄라고 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가 되는 만큼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딱 하루 남았는데요. 24시간 뒤에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시열 기자, 현재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이곳 헌법재판소는 차분함과 함께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선고를 단 하루만 남겨놨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안과 경비도 한층 더 강화된 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정문에 배치된 직원과 경찰의 숫자가 늘어나고 검문, 검색도 강화됐습니다. 재판관 신변보호 임무를 맡은 전담 경호팀도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직원과 일부 경찰, 취재기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네, 경찰의 헌재 주변 경계도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안국역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안국역 주변 차로들도 모두 통제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어제 낮부터 헌재 주변 반경 150m 지역을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었는데요. 기동대 버스 등 차량 200여 대로 헌재 주변을 틀어막고 헌재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천막도 모두 철거했습니다. 취재진이 헌재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미신고 집회를 저지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9시부터는 모든 경찰력의 절반을 동원할 수 있는 의료비상에 돌입했습니다. 현재는 경찰 기동대 50여 개 부대, 경찰 3천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자정부터는 가능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가포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200여 개 부대, 경찰 14,000여 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선고 당일 안국역은 모든 출입구가 폐쇄되고 무정차 운행할 방침이라 출근길 시민분들께서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재 앞의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변호사 출신이시죠.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이게 승복을 한다는 건지 해야 된다는 건지 네가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되는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승복 불복 이야기로 여야가 내내 뜨겁습니다. 24시간 뒤면 모두 그 결과에 승복해야 될 텐데요. 여야에서 나오고 있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목숨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패널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아주 오만한 태도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자,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사망자가 나왔을 정도로 국론이 많이 분열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혈 사태도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가 좀 차분하게 승복하는 모습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전혜 대변인. 맞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승복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낸 바가 있고요. 최근에도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가 같은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함께하자라고 촉구를 하고 있지만 조금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에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여전히 승복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탄핵 심판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초반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구속 취소돼서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로 민주당 측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갈등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말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무죄로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여유롭게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줄 만도 한데 여전히 승복 메시지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수권 정당을 하겠다는 정당의 모습인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인가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탄핵 결과 승복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이 승복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으니까 이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행정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탄핵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소추를 누가 했냐? 국회가 했습니다. 피소추를 누가 당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당했습니다. 이 두 당사자에 대해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승복의 주체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계속 이재명 당대표에게 승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가해자에게 계속 승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2차 당대표가 가해자. 지금 2차 가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포해야 되는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였습니다. 어떻게 체포 명단에 있는 체포 지시자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승복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발휘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일단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네. 또 그다음에 체포 명단에 야당 당대표의 이름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가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마시고요.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발 부탁인데 승복 선언을 국민에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상식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죠. 윤 대통령이 승복을 해야 한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자 이렇게 피해자, 가해자가 다르고 승복 책임도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양쪽의 의견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해자, 피해자 이런 프레임을 지금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 과정이 이제 생긴 것이고 이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권의 책임도 오히려 그 두 국민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갈라지도록 좀 이렇게 옆에서 부추겼던 것이 아닌가 이러한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네. 부분들. 그 무렵부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복의 메시지도 나오고 좀 지도부에서는 자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던지 간에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떠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여야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가해자 피해자 프레임으로서 계속 말을 비껴나가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파면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한민국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승복을 하면 기세에서 밀린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걸까요? 선고 후가 더 걱정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기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 겁니다. 상식의 문제이고 법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위헌 위법적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비상계엄을 실행을 했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임명했던 검찰에 의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만 네. 이런 상황들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봤습니다만 다시겠습니다만 계엄군이 총을 들고 장갑차를 몰고 등장을 했습니다. 유리창을 깼습니다. 소위 케이블 타이라고 얘기하는 플라스틱 수갑을 가지고 민간인인 기자의 손을 묶는 행위가 동영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특정한 방송사의 기자 장비를 압수한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런 행위를 했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저희는 인용, 파면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시고 승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소추인인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장과 양 원내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성폭선을 하는 순서가 있는 건데 그걸 거꾸로 계속 이재명 당대표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 상황들을 정쟁화시켜서 예. 승복 프레임이라는 것으로 가두려고 하는 상황이다. 본질의 핵심은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해서 국민들에게 총 장갑차를 들이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의 문제가 지금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광장 정치 너무 나눠져 있으니까 네. 지금 혼란은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는 또 광화문 철야 농성에 들어가고 국민의힘에서도 60여 명이 또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여야가 너무 광장 정치 지지층 호소에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은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일반 다른 사법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을 파면을 하게 되는 이유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이것이 파면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했기 때문에 직접 선출한 사람을 파면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광장의 열기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네. 결국 결정이 나온 이후에 여기에 대해 승복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은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의 윤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바로 들어옵니다. 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소 내용도 들었습니다. 네. 이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의 승복 관련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가 지금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헌재에서 변론 과정에 대부분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로 일관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반성이 없는 분이 당연히 승복 메시지를 낼 턱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승복 메시지를 낸 적이 없습니다. 뭐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얘기를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났는데요. 그 기억나십니까? 2시간밖에 안 된 계몽령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다 눈으로 지켜보고 다 눈을 뜨고 지켜봤던 내용들입니다. 뭐 국민들이 환청을 들었습니까? 헛것을 봤습니까? 저는 오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최상위의 헌법 해석기구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국론 분열들을 막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화가 날 뿐입니다. 자, 한편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야당의 주도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한 의원이 아주 격한 목소리로 돌출 발언을 하면서 또 한바탕 아수라장이 됐었는데요. 그 영상 보고 보시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결실이자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대통령 본인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그 발언을 했는지 말씀하세요. 강유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기도했던 기획했던 내란 세력의 그 이데올로기를 답습했던 정치적 수사다. 강유정 의원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그야말로 일갈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워딩을 들은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박충권 의원의 표현이 좀 과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하게 된 계기에 있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어떠한 경력, 이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저는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청문회를 통과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서 어떤 법 외의 방법으로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 측에서 만들어준다면,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이러한 검증 기회에 있어서 또 조그마한 토시 하나 가지고서는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 국민이 보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보고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과의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마은혁 후보자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충권 의원이 지금 거기에 대해 본인이 또 탈북민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굉장히 좀 극단적인 단어라는 걸 알면서도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저런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조금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박 의원이 이 공산주의자 논쟁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볼 때 이건 논평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회 회의장에서 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산주의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강유정 의원이 아니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이념적인 잣대로 공격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좌표를 찍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니, 헌법에 맹세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던 국회의원들이 저런 행태를 보인다면 저런 행태에 따라서 국민의힘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소위 공산주의에 대해서 매우 예를 들면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 재판관 또는 강요적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빠른 시일 내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옹호의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국회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화해와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국회는 이념의 전쟁장이 돼버린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그런 의미에서 빨리 국민의힘이 박충건 의원에게 얘기해서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당한 자체 내에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위가 너무 높다고 성토를 하셨는데 야당도 질서라 엮기에 맞불을 놨습니다. 맞불 좀 그만 놨으면 좋겠는데 자 야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이런 발언을 내뱉었어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4월 4일 오전 11시 아니에요? 예. 444예요. 11시가 4시입니다. 4시. 그래서 4자가 3개 들어가 있어요. 틀림없이 죽는 거죠. 뭐. 기각 혹은 각하 또는 그러한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 만약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판결을 쓴다고 하면은 그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고 제2의 이완용입니다. 자, 지금 어제 뭐 4대4 기각에 이어서 4월 4일에 또 11시니까 이게 4시입니다. 제가 태어난 시간이라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또 말장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지원 의원이 이번도 그렇고 최근에 좀 강한 말투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분이 왜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계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치 원로로서의 품격이 없어요. 이러한 말을 해서 도대체 누구에게 득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4월 4일 4시 뭐 이러니까 다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뭐 무속 프레임 같은 거 계속적으로 씌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가 이제는 좀 말싸움에서는 좀 내려놓고 그리고 저는 광장의 정치에서 이제 조금 멀어진 이후에 어떤 여야 대표들이 국회의장과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면서 이런 분위기들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은 이런 말도 했어요. 윤 대통령 파면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다. 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자제령, 이런 거친 발언들이 쏟아지니까 좀 자제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야기한 내용은 뭐 꼭 야당에다가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여당도 사실 마찬가지로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일 오전 11시에 선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24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 승복 메시지 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지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지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튼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두고 법조계 정치권에서도 정말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저희끼리 조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권을 중심으로는 8대0 전원일치 인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하는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고조된 찬반 여론의 갈등이 사회 통합 차원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8대0 만장일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극우 보수 쪽인 입장에서는 뭐 4대4, 5대3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5대3은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5대3 상황 자체가 벌어지게 되면 만약 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서 파면과 그다음에 기각이 엇갈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4대3이면 저부터 절차적 하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절차적 하자 문제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평의의 만장일치 결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6대2, 7대1, 8대0의 결과가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6대1, 7대1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평의를 통해서 서로 설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헌재가 법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일정한 만장일치의 판단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을 근거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8대0 만장일치라고 하는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선거 기일을 잡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강전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오히려 2월 25일에 결심을 하고 4월 4일에 선고가 나기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어떠한 원활하게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 우리가 대드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5대3으로서 그동안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4월 18일에 또 두 분의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선고가 또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분열하는 양상들이 가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대로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5대3으로서 기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